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무죄 판결이 며칠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 전 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추가 발언한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탄핵 판결이 연기된다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 기간이 길어질 때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후보들에게 득과 실이 있고 정확한 방향은 지금 알기 힘듭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에게 잘해주는 것을 걱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수호자인 법무장관조차 공감했다는 내용도 곧 발간될 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 안전망인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어 등의 혜택을 받은 사람의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행정부 계획을 연방 대법원이 시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돈 자랑이 아니라는 하급 법원 판사들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11월 선거에서 투표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보태졌습니다. 뇌물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초의 이스라엘 총리와 하원에서 탄핵되고 재선에 나선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중동 평화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이 거부해 실현되기 어려운 평화안인데도 뉴스는 됩니다. 지금 세계인의 공통적인 우려는 사망자가 늘어나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세계 정치인들은 우한 바이러스가 흑조가 돼서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합니다. 영국이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파웨이 5G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다시 경기 불황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이민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있고 오늘 굉장히 굵직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먼저 우선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한 그 백악관 측의 대통령 변호인 측의 오늘 그 마지막 변론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고 하나하나 뉴스를 풀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그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틀째 그 대통령 그 변론을 했는데 그 변론 내내 얘기한 것은 탄핵을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추가 증거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세컨핸드가 아니라 포스트핸드로 대통령에게 직접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바이든과 그의 아들에 관한 조사를 하기 전에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직접 들었다는 존 볼턴 말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의 변호팀들은 저녁 동부 시간으로요. 8시 30분까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이 이제 프라임 타임이 되잖아요. 그때쯤이 되면 언급하면서 설령 존 볼턴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 탄핵과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앨런 드쇼비치 헌법학자가 얘기한 거고요. 그 헌법학자가 얘기를 하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같이 교편을 잡았었던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야만 탄핵 대상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굉장히 탄핵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마이너리티 의견이거든요. 닉슨도 그렇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금 이 사건의 한가운데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같은 사람은 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문제의 7월 25일 전화 대화에 줄리아니 이름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통령의 변호사가 케네스 스타잖아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었던 특별검사.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특별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된다고 대통령의 변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케네스 스타가 본인의 뺨을 때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해봤으니까 아주 훌륭한 변호인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케네스 스타도 더 이상의 그 증인 소환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증인 소환을 특별검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 대표의 빌 클린턴 그때처럼만 하자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맨 앞에 전해드리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상원에서의 이 탄핵 재판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 원래대로라면 이번 주 말쯤에는 투표가 있어서 대통령이 이제 2월 4일에 국정연설 하기 전에 무죄가 돼서 대통령이 이제 국정연설에서 거봐라 내가 무죄 아니냐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예정표였는데 그게 힘들어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힘들어지면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미국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여기까지 대강 현재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번 주 말에 이 탄핵 재판이 끝나는 것이 좀 힘들어졌고요. 상원이 계속 압박을 받는 겁니다. 이거 증인 출석 시켜야지 되는 것 아니야? 증인 출석 시켜야지 될 것 같아. 이런 것. 왜냐하면 대통령이 군사적인 다른 나라 우방국의 지원을 문제 삼아서 정치적인 베네핏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것을 조사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튼이 탄핵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탄핵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출석할 가능성은 높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변호팀이나 공화당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시키지 못한다. 하원에서 증언했었던 사람들이 다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들은 얘기를 건너들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존 볼튼의 경우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왜 직접 대통령에게 들은 증인이 없었냐면은 백악관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비서실장 대행이나 또 국무장관 또 누가 있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부통령도 되고 볼튼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막았기 때문에 못 나갔었던 건데 이번에 만약에 볼튼이 하원에서는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백악관 그만둔 지도 얼마 안 되고 웬만한 내용 책에 쓰지 했는데 책에는 책대로 쓰고 이렇게 상원에서는 내가 소환하면은 나갈 것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볼튼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면 지금까지 얘기하는 민주당이라던가 진보라던가 진보 민주당과 야합하는 언론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존 볼튼이라는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 때부터 40년 플러스 공화당 중에서도 굉장히 강성인 입장을 유지해 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과 결탁했다, 모의했다라고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책 팔려고 그러는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책 팔려고 하는 것도 맞겠죠. 책 예약 주문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는 공화당에서 적어도 존 볼튼은 우리가 증인 출석을 시켜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4명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2명은 무소속이고 47명이 민주당이고 공화당이 53명인데 53명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미치 매코넬이 아니라 밋 롬니 유타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이 CNN 방송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는 상당히 증인 이쪽으로 기울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어제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무소속의 상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4명이 아니라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증인을 출석시켜야지 된다는데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증인 출석이 있고 이 과정이 더 길어진다. 과정이 길어지면 결과는 공화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뉴스가 계속 가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문제고 수잔 콜린스나 밋 롬니뿐만이 아니라 그 라마 알렉산더라든가 그 밖에도 많습니다. 코리 가드너 뭐 등등 뭐 패투메이까지 한 10명 정도 의원들이 증인 출석하겠다 하고 지금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 같은 내용들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뭐 탄핵 결과와는 상관없어도 계속 하루라든가 이틀이라든가 보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뭐 공화당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한두 가지 이슈 정도는 좋게 해주니까 그를 지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분명히 조금 뭔가를 잘못하긴 한 것 같아 하는 마음들이 쌓여갈 수 있고 그리고는 재판이 길어지면 민주당에서 지금 3명의 후보가 연방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캠페인 쪽으로 못 나오잖아요. 엿새 동안 여기에 묶여 있어야지 되니까. 대신에 그럼 조 바이든이 좋아지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그러나 어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증인이 이제 그 존 볼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 공화당에서도 그러면 조 바이든 아들도 출석시켜. 조 바이든 본인도 출석시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이득이 된다 이런 것은 알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대통령의 변호팀의 변론이 끝나고 나서 16시간 동안 증인을 출석시킬 것인가 출석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투표가 되고 나서 이게 지금 미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뉴욕타임스가 딱 그 순서별로 여러 가지를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월 17일에 그 일이 일어났었던 방, 뭐 룸자가 들어가는데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책 제목이 말하자면 대통령 집무실을 말하는 거죠. 그 책에는 이 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터키 대통령이라든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독재자들에게 뭔가를 끌려간다는 게 그들에게 뭐 질질 끌려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고 또 그런 독재자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해서 이 지금 법무장관에게 하고도 의논을 했었고 본인이 국가안보부 장관일 때 그리고 법무장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히 에르도안이나 시진핑과 전화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 그런데 이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패맞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해서 실제로 법무부 내부에서도 법무장관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던 적도 있고 특히 그 GTE라는 지금 뒷부분에 파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과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이 GTE라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가 지난 7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기 이전에 이제 미국의 그 경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과 이란과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 상품을 사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7년 동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과 뭐 별장에서 만나고 뭐 기타 등등 하더니 2018년도에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공화당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그 조언 같은 것을 무시하고 GTE의 그 미국 상품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를 풀어줘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중국에서는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줬죠. 뭐 로열티라든가 아니면 무슨 상품권이라든가 그 아빠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한 번도 추진을 하고 또 했지만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특혜를 GTE 그 시점에 바로 이제 그 딸이 받게 된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지금 법무장관은 굉장히 걱정하는 거다 하고 어제 제가 박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요. 왜냐면은 팍스의 루답스가 이 존 볼튼에게 앞서 제가 잠깐 지적을 했었던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군요. 아주 딥 스테이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모든 것을 싫어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행정부라든가 여러 워싱턴 곳곳에 퍼져 있는 이제 그 같은 그 큰 힘들과 좌파
좌파 세력의 도구로서 지금 그 존 볼튼이 활용하고 있다. 근데 이게 루답스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존 볼튼의 지금까지 그가 해왔었던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주장하기는 힘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루답스의 주장이 좀 맞지 않는 게 존 볼튼이 어떻게 국가안보보좌관이 됐는가. 루답스는요, 팍스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민에 엄청 반대하고. 이 루답스와 같이 팍스에서 존 볼튼도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진행자는 아니지만 정말 진행자 그 다음으로 많이 출연한 사람이 존 볼튼인데, 국가안보보좌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루퍼트 머덕이요. 이 팍스도 갖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갖고 있는 루퍼트 머덕이 대통령과 친하니까 이 존 볼튼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하라고 많이 그 추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던 걸 소개를 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터커 칼슨과 존 볼튼은 서로 원수잖아요. 해서 이제 그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존 볼튼은 몽골로 쫓아보내고 터커 칼슨이 북한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자문격으로 대통령을 그 수행을 하고 있는데, 터커 칼슨이 평소에도 그 존 볼튼에게 촌충이라고 했거든요. 전쟁광이고 그 사람은 전쟁만 하는 것을 원하고 촌충 같은 인간이 하더니 어제는 또 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보수 공화당 내지는 우파에서의 존 볼튼에 대한 공격, 아주 다방면적인 공격이 시작됐는데, 그런 공격을 이 존 볼튼은 뭐 걱정할 사람도 하나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의 기록이 얘기를 해주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한국에서 저는 이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 진중권이라는 교수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유시민 씨나 그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공지영 씨와의 그 공방이라든가 이런 그 문재인 측근들을 비난하는 것이요. 대통령 주변에 간신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한다고 해서 진중권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미국의 보수 공화당에서 존 볼튼에게 저 민주당의 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중권 그 전 교수에게 자유한국당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진중권 씨는 본인이 이제 양쪽을 다 공격을 하잖아요. 하도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눈을 가리고 모든 사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전체주의나 마찬가지인 거다. 사실에 맞게 좋은 건 좋고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스스로 붕대를 감고 미라가 됐던 논객 내가 다시 나왔다 하는 게 진중권 씨잖아요. 이 존 볼튼도 마찬가지로 그의 판단이 맞든지 틀리든지와 상관없이 그는 일관성 있게 자신의 북한에 대한 강성,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성 이런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다가 대통령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백악관에서 쫓겨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존 볼튼을 지금 그 좌파의 도구야라고 얘기하는 그 누구보다도 존 볼튼이 훨씬 오래 우파의 공화당의 핵심이었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지금 TV가 한쪽이 꺼져서요. TV 보면서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제 너무나도 중요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 이민사회에서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됐고 그 이후에 그 집행을 해왔었던 이민법, 앞으로 2020년의 선거 이슈에서도 바로 이러한 점을 우려하는 거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직은 뭐 의회에서 대통령 변호팀의 변론도 시작되지 않았고 백악관에서 어떠한 그 중동 평화안 발표하는 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이민에 관한 뭐 일종의 행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공적 부조라고 해서 public charge라고 해서 public charge이지만 원래 이것을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영어로 그 용어를 해석을 하자면요, 정부에서 미국에 와서 어떠한 형태로든 뭐 푸드 스탬프라든가 아니면 뭐 아기 기저귀를 보조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메디케이드 같은 거 보조받은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그 비자도 안 준다던가 영주권, 시민권을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나서 계속 그 하급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서 연방 판사들이 시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랬고요. 뉴욕에서도 그랬고 많은 주에서 그랬는데 어제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시행해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방 대법원이 9명 가운데서 5명이 지금 굉장히 그 보수적인 사람이고 딱 그렇게 보수적인 대법관들 그리고 좀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이건 아니지. 그리고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이민하면은 원정 출산이라든가 그 시민권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비자 발급 거부, 여행 금지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 부분이고요. 항상 이래서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거고요. 메릴랜드에서도 그렇군요. 집행 중지를 내렸었는데 조지 데니엘스라는 연방 판사가 한 말이 저에게는 이 이슈에 있어서는 가장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그 웰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서요. 웰스 테스트라고 한 것은 부자 테스트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자만 받아서 이렇게 훌륭했던 것이야? 그렇지 않잖아. 돈은 조금 부족했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돈은 없었어도 그 나라에서 압박받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기회를 넓혀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고마워하고 내 나라로 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컸었던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아메리칸 드림이 돈 테스트를 해야지 된다는 거야 하고 조지 데니얼스 연방 판사가 집행 중지 명령을 내렸었는데 아메리칸 드림이 돈 테스트였으면 미국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지금까지. 그래서 repugnant, 요즘 repugnant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쓰여지는데 특히 이제 팍스에서 서로 방송을 하면서 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한 측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 다른 쪽에서 repugnan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 팍스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그 셰프 스미스 같은 사람이 repugnant라고 그 터커 칼슨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데니얼스 판사도 이건 repugnant다. 미국이 어떻게 돈을 가지고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 라는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래 이 공적 테스트라는 것이 미국 법에 있었습니다. 법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해놓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그동안 그 이민자들이 미국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일원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었던 거고 그리고 좀 부족한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미국에 큰 기여를 한다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치르면서 초선 때도 그랬지만 반이민 정책을 쓰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닐 고서치라든가 브렛 캐버나우라든가 이런 연방 대법관을 임명을 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이런 이민자에게는 아주 나쁜 결론이 나오고 있고요. 일을 하는 이민자들도 이 퍼블릭 차지를 많이 받고 어느 정도 그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나면 정말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행복해 해피한 감을 느끼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화되면서. 그래서 또 하나는 백악관에서 스티븐 밀러라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30대 초반인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굉장히 아주 매서운 이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민 정책이고요. 이 고소는 하겠죠. 앞으로 고소는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서 이게 의회에서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통과됐으면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말하자면 행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정책은 행정부가 바뀌면 그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이민 와서 한 번도 퍼블릭 차지, 공적 어떤 그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민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이라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이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 백악관에서 지금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그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그 시차가 있으니까 기소됐겠네요. 뭐 뇌물 또 사기 뭐 그밖에 아무튼 3개 혐의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와이프도 뭐 기소되고 하는데 나는 총리이기 때문에 기소되면 면책돼야지 된다는 면책 그 권리를 주장을 해왔었는데 어제 이것은 오늘이 있던가요? 아, 나 안 하겠다 했습니다. 해봤자 이게 이제 그 의회에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평화안을 내보낸다는 건데 이게 이제 자레드 쿠슈너의 안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에 굉장히 많이 서 있었고, 점령지구라든가, 아니면 대사관이라든가, 저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우리의 성지야. 우리가 이제 2개의 국가로 서로의 국가가 성립되고 나면은 우리의 뭐 수도를 거기로 하겠어. 서로 하는데 그거 이스라엘 땅이야. 뭐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애매한 게 지금 팔레스타인은 이 같은 평화안에 거부하면서 오지조차 않았는데 중동 평화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개의 국가를 세우느냐 아니냐에 대한 평화안인데 팔레스타인 없이 만들어진 평화안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거는 된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팔레스타인이 거부하고 있고 벤자민 네탄야후야 아직 지금 열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2개의 국가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평화안이 채택되고 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서한지구 특히 그쪽에서 더 이상 점령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것은 아마 돼 있는가 봅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스라엘이 땅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의 라이벌도 어제 여기 왔었잖아요. 베니 간츠죠.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이 벤자민 네탄야후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기소되고 나서도 총리를 하는 사람, 총리를 가장 오래 하는 사람을 총리로 둔 덕에 한 해 동안 3번이나 선거를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곧 또 선거를 치르게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탄핵 문제 아주 예기치 않은 존 볼튼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좀 이슈를 가려보기를 원하는데 날짜를 맞춘 거죠. 이 두 나라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 검찰이 기소하는 날 트럼프 대통령도 이 탄핵 한중간에 해서 뭔가 뉴스를 좀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리고 상당 부분 아마 오늘 팍스뉴스는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평화안을 보도를 할 것 같고요. 그 밖의 뉴스는 팔레스타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그 마음을 읽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이 안을 만들었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지를 해야지 되고요. 또 요르단의 압둘라 왕도 이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계속 야금야금 오는 것은 본인들도 그 지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니까 원치 않고 해서 일단 3년 미뤄뒀던 중동 평화안이 발표되기는 하는데 완전한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안이다. 지금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네, 트럼프 탄핵과 맞물려서 그리고 잠시 뒤에 정말 중요한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결국은 그 블랙 스완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어제보다 더 높아졌다. 이게 시진핑이 너무나 걱정되는 이 블랙 스완이라는 게 정말로 예기치 않은 일이 갑자기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갑자기 터질 때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에게 잠시 뒤에 일반인들 입장 또 정치인들 또 경제계의 분위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는 그 미국 사람들도 우한 바이러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합쳐서 부르더군요. 한국에서는 우한 폐렴 그 발생 지역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거의 모든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그 밖으로 나가는 여행업계도 그렇고 올스탑이고 홍콩에서 중국 여행을 금지시키고 중국에서 오는 사람 뭐 입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이슈잖아요. 지난번에 그 사스 때 굉장히 그 다쳐본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여론조사의 결과 74%가 내가 우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5명만 우한 바이러스 그 감염 말하자면 그 네거티브가 아니라 뭐죠? 포지티브라고 하지만 이게 그 공항에서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전에 잠복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는 문제고요. 뭐 LA 한인타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해서 어떤 일본 회사 이름이 뭐든가요? 일본 마스크 회사만 카와모토라는 마스크 회사 주식값이 마스크 회사인데 굉장히 큰 회사인가 보네요. 주식값이 크게 올랐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오늘도 아침에도 주식시장 크게 내려갔었는데 뭐 다우지수 몇백 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있었는데 일본의 이 마스크를 제조하는 회사만 주식값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정도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마켓 같은 데 가면은 요즘 뭐 중국을 다녀올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얼핏 보기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켓도 잘 안 간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동네에 따라서 그 중국계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도 걱정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비상사태다 하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 제가 샌프란시스코 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감각은 잘 그 못 느끼겠는데요. 뉴스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때에 가짜 정보가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중국 현지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100명이 넘고 감염자도 뭐 거의 5,000명 정도가 되고 며칠 전에 제가 중국에서 병상을 1,000개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00개가 뭡니까? 10만 개요? 10만 개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다라고 정말 그 데빌 그 바이러스다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얘기를 했는데 본인에게 블랙스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랙스완으로 경제가 너무나 위축돼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 방향에 그래서 지금 할러데이 기간 그 연장했고요. 이 10만 개 침대 케이스는 상당한데요. 사망자가 106명이나 그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예요. 아시아, 유럽, 미국 주식 시장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시장이 흔들린다 할 때는 항상 그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다우지수가 조금 플러스가 되고 있네요. 제가 지금 큰 화면이 안 나와서 아주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중동 평화정책 발표한다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왜 웃는지 모르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NPR 리포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게 아니라요. NPR 그 리포터면서 All Things Considered 진행자입니다. 이 그 진행자를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완전히 거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장에서는 박살을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마이크 폼페오를 칭찬을 하니까 기자들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박수를 치고 웃은 건데 이건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국무부에서 NPR 방송 기자들은 국무부를 취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 또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속이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NPR 방송에 이란 특파원도 지내고 All Things Considered의 진행자가 이제 그 약속을 하고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란에서 금방 돌아왔어요. 이 진행자가 이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특히 그날 뉴스가 나온 게 우크라이나 전 대사를 마리 요바노비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말 안 듣는다고 이제 줄리안이 하는 일 도와주고 이런 거 안 하고
직업 외교관으로서 딱 그 외교관 할 일을 한다고 당장 잘라, 내일 잘라, 당장 잘라, 자르라니까 이랬었던요. 그런 테이프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장관이 이런 외교관 그 자신의 부하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뭐 사과할 뜻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마이크 폼페오의 특징이 버럭버럭 화내는 거거든요.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나가고는 그 보좌관들에게 뭔가 지시를 시키고 그 지시가 뭐냐면 지도인데 지도에 나라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지도를 준비하라고 하고 이 그 앵커를 본인의 이제 사저로 불러서 미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나 한 줄 알아? 우크라이나, 뭔 우크라이나 하면서 당신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알기는 알아? 하니까 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도 갖고 와봐. 그래서 가리키라니까 가리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학부는 뭐 하버드에서 정치학, 프랑스 문학을 했지만 그 대학원을 옥스포드인가 캠브리지에서 그 유로피안 스터디즈를 한 사람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지도 보세요. 유럽에서 땅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뭐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큰 나라인데 유럽학을 전공한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지도해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데도 나중에 마이크 폼페오는 방글라데시와 우크라이나는 다르지 공개적으로 마치 이 All Things Considered의 진행자가 그 우크라이나를 지도해서 찾지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란 이슈에 관해서만 얘기하기로 하고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질문을 하느냐 거짓말장이야 라고 하니까 이 진행자는 아니다 그 전날 나는 그 폼페오의 보좌진들과 주제가 우크라이나와 이란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 오프 더 레코드로 하기로 해놓고는 이랬는데 이 진행자는 오프 더 레코드로 하기로 안 했다. 오프 더 레코드로 할 거면 뭐 하려고 인터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그 NPR의 기자들을 국무부 출입금지를 시키다니 국무부 출입금지를 시키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그런 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박수를 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저는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중동 그 평화협정을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올렸다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어차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으니까요.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전에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 하더니 이제는 우한 바이러스 게다 대고 존 볼튼 폭탄으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니까 주식시장이 더 힘들었는데 아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내려갔었던 것도 이제 회복되는 것이고요. 중동 평화협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지금 며칠 동안은 해븐인 것 같이 보였는데 다시 경기 불황 오는 거 아니야?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얘기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이제 계속 그 뉴스를 점검을 하잖아요.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왔네요.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요.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 이 사람이 플로리다주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존 볼튼이 우크라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폭탄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라고 하니까 나는 존 볼튼의 말을 믿는다. 내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있었을 때 존 볼튼을 많이 대해보지 않았겠는가. 그는 honest guy다. 그는 정직한 남자다. 존 볼튼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의 개인적인 그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그 아주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강성의 입장이라든가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한 가이다라는 게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만약에 지금 밋 럼니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내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 새로운 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다른 사람으로 올려 세워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지난 주간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잡지 폴리티코에 기고문을 써서 영국이 중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 그 파웨이의 5G를 쓰지 말도록 금지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부분적으로 그 쓰겠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제한했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모바일의 35% 정도를 중국의 그 파웨이 5G로 한다고 결정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가 걱정이 되는데 국무장관이 얘기하기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한 화웨이 장비 등을 통해서 그 나라를 스파잉을 한다 하면서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에서도 경쟁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훔쳤고, 알제리 같은 나라는 뇌물을 주고, 시에라네온 같은 나라에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웨이 장비 쓰는 것을 금지를 안 한다 해서 영국의 모바일의 35%를 파웨이 것을 쓴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무리 세계 안보의 위협이다, 미국의 위협이다, 우리 미국이 그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너희는 말해라, 우리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저는 영국에는 조금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미국이 이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그 금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웨이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적당히 그 미국과의 동맹국 관계도 유지해야지 되고 하니까 뭔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파웨이 중국 측에 대해서 이제 그 영국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들 영국과 미국이 관계가 나빠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국과 미국은 캐나다와 미국이 이쪽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가까운 것처럼 유럽 대륙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그 동맹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교환이잖아요. 이번에 특히 대통령이 그거 파웨이 그 회사 정보를 어떻게 스파잉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회사 것을 썼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과 영국 사이에 어떠한 그 정보 교환에 조금이라도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적들도 이미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왜 끊어졌어요? 제가 2번을 눌러가지고요. 네, 르브론 제임스가 꺽꺽 울기만 하다가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올렸네요. 여러 가지 지니아 13살 딸에 대해서는 내 조카다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의 레가시를 내가 이어간다. 코비 브라이언트 마음에는 항상 마이클 조던이 있었고 르브론 제임스 마음에는 이제 한동안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고 하는 거죠.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람이 헬리콥터 타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자녀가 4명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2003년도에 호텔의 여직원과 있었던 그 문제도 딸들을 낳으면서 페미니스트로 변했고 시간을 가족과 더 보내려고 15분만 타면 되니까 헬기를 탔다고 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